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유니스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참여연대 출신 현재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김경률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주로 보조금, 기부금 그 회계부실 문제, 이게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우리 정의기억연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 앵벌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문제인데, 사실 그 사건의 본질 중에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부금, 보조금의 회계부실이라고 봐서 이 문제를 본질은 뭐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한다, 이런 설명을 좀 들으려고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면 조국 장관 사태 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 그 전에 참여연대에서 지금 21년 일하셨다고 해요. 근데 애초에 이 시민단체에 몸담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라기보다는 대학 때 운동을 했었고, 그냥 회계사 합격하자마자 그냥 제 발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은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뚜렷한 생각이. 예. 그래서 지금 한 20년 넘게, 25년 정도, 네, 그죠? 네. 25년 정도 시민운동과 생업을 병행을 하시면서 예.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페북에 쓰시는 거 보면 김경률 회계사님은 정말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이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 25년 동안 하신 다음에 현재 스코어 어떤 느낌을? 재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돌들이 일어나서 말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는 저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부족한 저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아는 사람이 그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저도 스스로도 내세울 필요도 없었고, 아까 운동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정말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대학 때. 막 선배들이 야, 너 나가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 이렇게 알려줘도 저 못했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재작년에 이제 좀 속된 말로 횟가닥한 거죠. 이건 이야기하지는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나처럼 오점이 많고, 남들 보고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욕하지만 저 역시도 부족함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라도 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나 하는데, 항상 그 다음 생각은 아무도 안 하니 나라도 해야지. 네, 맞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민주주의 21 요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많이 이야기를 준비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경제민주주의 21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기존의 시민단체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했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것.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의원님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시면서 사실은 그 앞단에 21년 동안 일했던 참여연대하고는 사실 이별하고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그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하고 이별하시면서 좀 소회가 어떠셨어요?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젊음을 바쳤는데 그래도? 서운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정말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라고 해서 친해졌고 하는데 아쉬운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물어봐요. 야, 너 엊그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지금 등 돌리는 게 어떠니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와인 동아리이다, 등산 동아리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등지게 되면 좀 마음에 타격도 있고 할 텐데, 이건 저희가 이제 문자 그대로 경제 권력을 감시하자, 정치 권력 감시하자 해서 모였던 거고, 서로 그에 대한 입장,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임무를 방기해서 저는 나온 거니까 전혀 인간적인 어떤 고려, 인간적인 아쉬움, 그런 건 없어요, 진짜. 맺고 끊는 게 아주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지금 정의연 사건, 그러니까 윤미향 사건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기부금, 그러니까 후원금, 그리고 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 있게 투명하게 네. 이 돈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네. 게 사회적인 그 어떤 규범이죠. 그리고 규범인 걸 떠나서 저는 또 경제학자로서 되게 네. 실용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왜 기부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투명성, 그 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우리 기부 문화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회계부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은 많은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갖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저는 아쉬워요, 네, 사실은. 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느냐를 오늘 결국 그 주제는 네. 그건데 일단 이 사건의 본질. 한번 저는 이제 그 김근수 씨라고 진보적인 종교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립군 회계장부에 문제 있다고 일본 군대를 편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고 저는 이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분명히 반대되는 어떤 두 개의 맞아요. 시각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아니 윤미향 씨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이걸 공격받는 게 마치 그 위안부 운동을 네. 마치 폄하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제가 정확히 시점까지 다 체크해서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한 2, 3일 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하면 참여연대, 뭐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수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인 곳인데 일주일 만에 입장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아무 문제 없고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 없고 왜 위안부 문제를 건드리느냐? 위안부 문제의 어떤 대의를 훼손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시각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네. 저는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하 의원님이나 투명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상식을 그렇죠. 가진 이가 본다라면 이건 투명성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둔하는 이유. 그러니까 정의연 사태를 접하고서 정의연의 일련의 행각, 윤미향 의원의 일련의 행각을 두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분 표현대로 하자면 독립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금에 관심 있는 건지 혹시라도 이분들 자금에 관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이분들 독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금에 관심 있다. 그런 좀 확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게 회계 투명성의 문제인데 이게 계속 어떤 대의 명분에 대한 폄훼 문제로 네. 가면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제밥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드신다는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윤미향 의원이 기소당한 상태죠. 네.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뒷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서 종합해보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깊고 넓게 밝혀졌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예. 그리고 들은 말이 뭐냐면 이거를 이만큼이 밝혀졌다라면 두 의견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대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써서 재판정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자.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갔다가는 몇 개 무혐의라도 나오면 이른바 극문, 신문 진영에 견뎌내지 못한다. 확실한 것만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후자의 형태로 올라갔다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올라간 거 굉장히 확실한 것들이겠네요. 네. 재판에서 그 기소된 내용을 쉽게 빠져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된다라면 이게 되면 우리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윤미향 의원의 행태, 정의원의 행태가 된다라면 우리 시민사회의 기반, 공익단체의 기반들이 싸그리 없어진다라고 봐야죠. 낱낱이 드러나면.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이상했던 것은 윤미향이라는 개인이 도대체 이 정권에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렇게 싸고 도는가.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실은 앵벌이했다는 혐의도 있지만 사실 이 돈을 정말 아까 독립군처럼 고혈을 모은 그런 돈이에요. 젊은 학생들 돈도 모으고. 근데 이런 사건이 났는데 정부가 굉장히 싸고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혐의점, 그게 예. 뭐냐면 이 정부 들어서서 시민단체가 모두 예. 관변단체가 되고 예. 뭔가 정부 편에 서면서 서로 어떤 공생관계를 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지금 많이들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회전문처럼 거기서 계속 여권의 정치 인사를 그렇죠. 발굴해서 네,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의심들에 대해서 우리 예.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역시 계속 저는 이제 투명성과 관련돼서 이제 그 말씀 풀어나가 보면 이게 이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면 그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책자의 형태로 여성가족부에도 있을 테니까 그거 국회의원이 달라. 우리 윤희수 의원님께서 여성가족부에 그거 주세요 하면은 정말 길어야 30분이면 광화문 청사에서 그렇게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내주고 있고 아직도 저 안 준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쪽을 보호한다는 거죠? 네, 네. 그 보시게 되면 이제 인적인 끈끈한 결합,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의 뭡니까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쭉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면 이사님들 몇몇이 다 나오지만 그 수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셨고 또 이제 뭐 장차관의 자리로 가셨고 한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뭐 저는 이제 의문은 그거예요. 의문 내지는 이제 의문이 어느 정도는 확신으로 갔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절차조차도 어겨가면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근데 선생님 심증은 지금 굉장히 끈끈한 인적인 결합이 지금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있다. 그 꼭 정의연이어서가 아니고 어디 공익법인 가면 그리고 어디를 가든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너희들 여성가족부의 감사실 그리고 최초 애초 회계사한테 보고서도 받고 2개 또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국회의 감사도 국정감사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거는 너희 못 피해간다. 깐깐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고. 근데 왜 이곳은 이 4군데 감시의 눈길을 다 피해갈 수 있는지 의문이긴 하죠.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정치 권력하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지만 인적인 결합이 있고 인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본인이 또 정치권으로 발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러면 원래 정부를 감시하려고 하는 시민단체의 그 사명이 희석이 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선생님 계셨던 참여연대도 그런 그 혐의를 많이 받았죠. 국민들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여연대 몸담았고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막 정권 초반기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데 참여연대 출신들이 너무 많이 갔고 뭐 우리 많이 이야기되듯이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정책실장은 거의 참여연대 출신들로만 했으니까요. 사실 작게 말하면 이 회계 투명성 문제이기도 하고 좀 크게 말하면 시민단체가 그 정부를 견제하는 본원적인 역할을 어떻게 잘하게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문제의 어떤 구조적인 그 어떤 원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발생한다. LH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민주당분들 계속 또 뭐 하냐면 구조적 원인을 찾자 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는데 저는 이 사건을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거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기존에 있는 법, 기존에 있는 제도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견제가 가능했고 적발이 가능했던 영역이다. 그거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어떤 시민사회와 국가 권력 간에 맺어져서는 안 된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뭐 그런 걸로 봐야죠. 일탈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린지 몰라도 이와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처벌 이게 조금은 강화되고 있어야만 미리 이제 미연에 방지되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이게 과도하게 가까워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시민단체와 권력이. 거기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네요. 어떻게 보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뭐 법을 뜯어고치자 어쩌자 이런 것보다 그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정의연 회계부실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 다뤄진 거와 약간 다르게 저는 오늘 회계사님하고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되는 존재들
정부와 정부를 견제하는 사명을 가진 시민단체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민 또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고 국가와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감시를 네. 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네. 생각이 돼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국가와 시민사회는 불가원 불가간. 그렇죠. 우리가 회계부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에서 이게 이제 파생된 네.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저희 회계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번 마무리 말씀. 윤윤숙 TV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